여러분 안녕하세요. 자몽킹입니다. 자몽킹의 자본주의 TV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메일이 하나 왔는데 구글 유튜브에서 온 메일이에요. 유튜브에서 온 메일인데 이 콘텐츠에 대한 이제 정책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가장 주목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키즈 콘텐츠에 대한 강화가 시작이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엘사 게이트라고 해가지고 지금 유튜브에 작년에 이제 엄청난 이슈가 됐죠. 키즈를 대상으로 한 이제 엘사의 캐릭터와 합성된 이미지들이 이제 노출이 되면서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죠.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동에 대한 권리와 거기에 따른 보호가 엄청나게 철저한 국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러한 과정에 이 엘사 게이트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은 엄청난 큰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노출시키고 전달하는 것은 특히 성인물부터 시작해서 가짜뉴스, 이런 광고 노출까지도 이제 싸잡아서 플랫폼에 대한 그런 활동이 실질적으로 이제부터 책임을 묻는다는 거죠. 그래서 작년부터 이제 논의가 돼서 지금 키즈 크리에이터들, 키즈 콘텐츠에 대한 그런 권리 강화가 계속해서 심화됐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는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키즈 콘텐츠에 대한 제재가 시작됐어요. 그러면 이제 키즈 콘텐츠로 돈 못 버네요 라고 하는 것들만 생각을 합니다만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왜 이 키즈 콘텐츠에 대한 제재가 강화됐고 그러한 이유는 무엇이고 우리가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재라기보다는 유튜브가 이제 그러한 아동에 대한 권리를 강화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여기에는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동에 대한 권리 강화가 미국은 원래부터 엄격했다. 그리고 콘텐츠에 있어서도 아동을 키즈를 대상으로 한 콘텐츠들에 대한 철저한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작년에 촉발된 이런 엘사 게이트를 통해 가지고 특히나 플랫폼의 역할에 대해서 책임을 더 엄격하게 묻는 그러한 이제 활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미국의 이제 플랫폼인 뮤지컬리 같은 경우에도 아동 콘텐츠에 대한 그런 위반으로 이제 $500만 이상의 벌금을 물기도 했고 유튜브도 이제 밝혀지진 않았지만 벌금을 물었다고 얘기가 나돌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서 왜 이렇게 유튜브가 아동 콘텐츠, 그러니까 키즈 콘텐츠에 대한 권리를 이렇게 강화하기 시작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몇 가지를 좀 추론을 해볼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아이들의 권리 보호라는 측면을 가장 먼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어떤 거냐? 일단은 시청에 있어서 권리 보호가 필요합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생각하는 그런 이제 내용들을 스폰지처럼 흡수해가지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잘잘못에 대해서 이거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성인보다 엄격하게 떨어집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무의식적으로 이런 콘텐츠들을 계속해서 수용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상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특히나 이제 광고 부분 같은 경우에도 성인이라면 이제 이거에 대한 판단 근거가 학습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런 학습도 부족했을 뿐더러 앞으로도 계속해서 거기에 따른 그러니까 보호자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보호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이제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면은 시청의 이런 부적절한 부분들을 떠나가지고 무의식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행동 유발이 굉장히 위험한 수치에 이르렀다라고 좀 판단을 해요. 특히나 이제 그런 유튜브가 촉발이 되면서 유튜브발 이런 혁신이 촉발이 되면서 키즈 밀레니얼 세대들의 참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이제 콘텐츠를 무방비적으로 수용하는 게 폭력적, 성적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가지고 보는 그런 상황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 행동에 대한 변화가 어떻게 일어날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유튜브가 이제 유행한 지 10년 정도 됐지만 아이들이 태어나서 유튜브를 시청하고 거기에 따라서 행동하고 참여하고 이런 변화가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라는 판단을 해요. 따라서 이런 무의식적인 참여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우리 사회에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지금 파악된 것이 많이 없는 관계로 이러한 과정에 유튜브의 이제 그런 콘텐츠 제재나 혹은 권리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상당히 올바른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여기서 저는 결정적으로 왜 이렇게 키즈 채널을 따로 분류하고 키즈 콘텐츠에 대해서 제재를 하느냐, 저는 결과적으로 부모의 욕심으로 인해 가지고 아이들, 특히 자녀들이 도구화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자의식이 성장되기 직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공공에 검증된 공교육을 통해 가지고 여기에 따른 사회성도 기르고 정신적인 성장도 하고 비판적 사고도 키우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과정을 거쳐서 아이들이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고, 거기에 따른 이제 올바른 교육을 수용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부모의 역할은 굉장히 지대하거든요. 근데 부모들이 이게 이제 돈이 되니까 아이들을 자꾸 출연시키거나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강요하거나 행동을 계속 유발하는 그런 활동을 하게 되는데, 결국 이거는 아이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아이들이 모르기 때문에 자기와 의사에 상관없이 돈이 벌리는 도구로서 존재를 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욕심으로 인해서 자녀가 도구화되는 그런 상황은 아이들의 정서 발달이라든가 신체, 그리고 정신적인 변화에 어떤 영향을 줄지 몰라요. 특히나 이제 과거에 이제 헐리우드 스타들, 특히 이제 아역 배우들의 성장만 보더라도 비일비재하잖아요. 뭐 어렸을 때는 진짜 잘 나가는 이제 어린이 스타였지만 성인이 돼서 부모가 다 망쳤고, 부모는 욕심으로 인해서 이혼하고, 아이들은 거기에 따라서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그러니까 성인이 됐을 때도 자리 잡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을 많이들 경험을 했을 겁니다. 근데 물론 아이들이 이제 좋아해서 나 출연하는 거 좋아해요, 뭐 이런 스타성을 갖고 있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대다수의 그렇지 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콘텐츠를 만들게끔 강요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아이가 앞으로 이제 부모의 돈놀이, 돈벌이로 전락할 수 있는 우려가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될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이제 정책도 바뀌었죠. 이제 우리가 광고 타겟팅이나 콘텐츠의 이런 연령대에 있어서도 이제 청소년기를 제어하기 18세에서 20 몇 세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정해놓은 그런 연령 구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새로운 연령 제한이 이제 신설이 됐죠. 5, 7세, 지금 8, 12세, 그리고 영유아,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추가가 되고 구분이 됐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디테일하게 이제 정해놓으면서 아이들에 대한 콘텐츠를 자발적으로 설정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광고 노출도 차단시키거나, 아니면 아이들을 따로 키즈 앱으로 분류해가지고 콘텐츠를 만들게끔 하는 게 바로 이러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유튜브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커졌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이제 제재는 사실상 이제 공중파 방송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진 제재와 별반 다를 게 없을 정도로 유튜브라는 이제 플랫폼이 방송 못지않은 영향력과 거대한 주체자로서 이제 활동을 시작이 됐고,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러한 이제 그 콘텐츠 정책 변화를 시작으로 해서 유튜브에서 제한이나 제약 조건을 거는 활동들이 앞으로 조금 더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정치권의 이슈라든가 경제적인 부분의 경제계적인 그러한 부분에서도 제약이나 뭐 활동의 제약이라든가 혹은 정책의 변화라든가 소비자의 이제 시청자나 이제 창작자의 권리에 대해서도 많은 부분 유튜브의 역할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는 오히려 이번이 위기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제 몇 가지 기회로 볼 수 있는 게, 일단은 사회적인 변화에 있어서 아이들이 사유화되거나 도구화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일단은 사전에 차단이 될 수 있는 긍정적인 역할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유튜브발 이런 키즈 콘텐츠의 카테고리가 보다 키즈라는 영역의 시장성을 더욱더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또한 이제 그동안은 이제 키즈라고 했을 때 아이들이 볼만한 건지, 아니 아이들 캐릭터를 가지고 그 성인들을 대상으로 만드는 거지, 이거 굉장히 모호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콘텐츠를 만들 때도 아이들이 좋아하는 콘텐츠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콘텐츠 시장이라든가 전하고 이제 그 건강한 콘텐츠들에 대한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그 전까지 없었던 혹은 이런 거 이렇게 건강한 콘텐츠를 만들던 회사한테 엄청난 기회가 되지 않을까도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제 광고 수익이 줄 거고 광고의 비중이 이제 낮아져서 이제 키즈 콘텐츠를 만드시는 분들의 어려움도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거는 유튜브에 국한해가지고 콘텐츠를 만드는 걸로 일단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서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이제 그런 키즈를 대상으로 콘텐츠를 만든다면 이 시장이 계속해서 커질 거고 이러한 정책의 변화로 인해서 조금 더 집중되는 현상, 키즈 시장에 집중되는 현상을 우리가 목격을 한다면은 오히려 다른 미디어 채널이나 미디어 역할에 있어서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더 넓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콘텐츠에 있어서도 이제 이게 표준화되는 작업으로 가다 보니 더 활용도 높은 콘텐츠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이제 그런 활동에는 명암이 있는 것처럼 이번에 이렇게 키즈 콘텐츠 제재가 이렇게 불거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는 이번 기회에 사회적으로 아이들의 그런 권리나 보호가 강화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 도구와 사유화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간다면은 훨씬 더 시장 파이가 커지고 그동안 숨겨져 있던 히든 챔피언들도 더욱더 좋은 기회를 맞이하는 그런 결정적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에 따라서 제가 이번에 바뀌어진 유튜브의 그런 이제 정책 변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이러한 트렌드에 대해서 한 번 더 제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으셨나요? 자, 그러면은 다음번에 좋은 영상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구독과 좋아요, 따봉, 댓글, 공유 모두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안녕.